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사는 77세 최봉식입니다. 아침이면 짙게 깔린 안개가 들판을 덮고 해가 기웃기웃 고개를 들 때쯤이면야 비로소 허리 펼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이곳에서 장뇌삼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 수분 머금은 흙과 조용한 바람이 기운을 품은 이 땅이 제겐 곧 밥줄이자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도시에서 중장비를 다뤘고 건설 현장을 떠돌며 하루벌이를 하던 인생이었지만 손에 굳은 살 박히고 허리 위는 고생 끝에 얻은 이 작은 밭 하나에 마음 붙이고 살아온 지도 어느덧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세월 동안 제 곁을 지켜주던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아내의 묘 앞에 들풀이 무성해지는 속도만큼이나 저도 조금씩 늙어가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인근 읍내에서 살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러 밑반찬이니 무릎 담요니 바리바리 싸들고 오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저 웃음이 나옵니다. 말은 안 해도 제가 살아온 이 촉촉한 흙의 시간들이 괜히 자랑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아들은 멀리 미국에 있습니다. 대학에서 연구를 하다가 자리 잡고 눌러 앉았는데 손주들 얼굴이 어느새 고등학생이 됐더군요. 간간히 화상통화로 근황을 전하지만 아들 목소리는 늘 바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 너머엔 타지에서 쌓은 세월의 무게가 짙게 묻어있고 그럴 때면 저는 화면을 끄고 한참을 묵묵히 앉아있게 됩니다. 말도 안 하고 숨도 크게 쉬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요. 이렇게 저는 장뇌삼 밭 사이로 아내의 목소리 같은 바람을 느끼며 딸아이의 손길 같은 햇살을 받으며 아들 생각에 고요히 잠기는 밤을 맞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때에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저는 인생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죄 짓고는 못 살겠다 생각을 했죠. 그날은 이른 봄이었고 산에 핀 진달래보다 친구들의 등산 소리가 더 요란한 날이었습니다. 동네 친구 셋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죠. 다들 저보다 몇 살은 어린 친구들이었지만 사는 게 거기서 거기다 보니 말도 편하고 속도 터놓게 되었던 이들입니다. 계곡 따라 이어진 오솔길을 지나 아직 얼음이 덜 녹은 산 비탈 바위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어이, 저거 봐. 백사 아니야? 흰뱀. 저거 봤지? 뭐? 어디? 어디 있다고? 제일 앞장서 걷던 재수 형이 갑자기 손가락을 내밀며 외쳤고 모두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희끄무레한 윤기가 흐르는 길쭉하고 유연한 뱀 한 마리가 바위 틈에서 느릿하게 기어나오고 있었지요. 흔히 보던 살무사나 줄무늬 긴 꼬리 뱀과는 달리 그 백사는 알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마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신령 같다고나 할까요. 그때 성철이가 눈빛을 빛내며 그 백사에게 다가가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야, 그거 옛날에 약장수들이 떠들던 거잖아. 백사는 귀하디 귀한 보약이라고. 피 한 방울이면 100년 묵은 병도 낫는다고 그러더라. 분위기가 그제야 술렁였고 형섭이도 성철이 말을 듣고서야 벌써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며 슬금슬금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뱀이 뭔가 느낌이 묘해서 뱀에게 다가가는 친구들을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그냥 가자. 저런 뱀은 영물이라 괜히 손대면 안 된다. 괜히 복 날아가고 집안에 우환이 생겨.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냐? 뭐 어디 전설의 고향 찍냐? 냅둬. 아직 봉식이는 순수해서 그래. 이 나이 먹도록 저런 거나 신경 쓰고 우리 몸만 생각하면 되지. 이것저것 따지는 거 보니 봉식이는 아주 건강엔 자신 있나 보다. 친구들이 어이없다는 데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네 옛 이야기에는 하얀 뱀은 산신의 하수인이며 사람의 탈을 쓰고 도를 시험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민간에선 백사가 집에 들어오면 길조로 여겨
대문을 열어주는 집도 있었고, 잡았다간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거나 부엌에 불이 난다느니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옛 어른들이 괜히 그런 미신을 만든 게 아니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귀한 건 귀한 대로 두고 신령스러운 건 신령스러운 대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그때였습니다. 뱀이 잠시 멈춰 저희를 빤히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저는 숨도 못 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누군가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느낌이었죠. 저는 조용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히 내가 먼저 움직이면 뱀도 놀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성철이는 제 말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기어코 그 백사를 잡아버렸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몇 번이고 진심으로. 하지만 성철이는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씩 웃었습니다. 이런 귀한 걸 놓치면 내가 바보지. 내가 이거 가져다가 뱀술이나 담궈야겠다. 성철이는 입꼬리를 올렸고 두 손으로 뱀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성철이보다 늦은 형섭이는 잡힌 뱀을 보며 입맛을 다시며 아깝다 했고, 성철이는 오늘 횡재했다며 신나 보였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이유 모를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산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고, 가슴 한켠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나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철이가 그 백사를 잡은 게 아니라 뭔가 건드렸다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도 성철이나 형섭이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신이 나서 횡재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시간이 되어 하산한 뒤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행히 뱀을 잡은 성철이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저는 기우라고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바람이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는 봄날, 그날도 밭둑에 털썩 주저앉아 숨만 헐떡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뱀을 잡아갔던 성철이가 허름한 차를 타고 집 앞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쩐 일인지 우리 집에 지나가던 차에 들렀다 해서 들어와 좀 쉬고 가라 했죠. 그러자 성철이는 짓궂은 얼굴로 또 금리발을 드러내며 씩 웃더니만 제게 검은 봉지로 쌓인 큼지막한 묵직한 것을 제게 안겼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들었고 뭔지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야? 어우, 무겁네. 어이, 너 허리 안 좋다더만. 내가 몸보심 좀 시켜드리려고 가져왔지 않냐? 몸보신? 그 말과 함께 성철은 제게 안긴 봉지를 뜯어버렸고, 저는 그것을 보고 하마터면 항아리를 떨어뜨릴 뻔한 거 성철이 얼른 붙잡아줬습니다. 다름 아닌 들고 온 건 보기만 해도 알싸한 내음이 코끝을 찌르는 큰 유리병 하나였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니 진한 황금빛 액체에 뭔가 흐물흐물한 것이 잠겨 있었지요. 바로 그날 산에서 봤던 백사였습니다. 친구는 백사를 고급 소주에 넣어 무려 30일 동안 땅속에 묻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잡은 백사 아니냐? 근데 담그고 나니까 우리 집에서 딱 너 생각이 나더라고. 이거 진짜 귀한 술이야. 허리에 딱이래. 아니, 난 이런 거 괜찮은데? 형섭이 주지. 그때 형섭이가 아쉬워했던 것 같은데. 형섭이는 나한테 돈 빌려간 것도 안 갚고 그 자식 뭐 이뻐서 주냐? 사양 말어 봉씨가.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뱀술이라니까. 원래 내가 마시려다가 우리 집에 내가 담근 뱀술들이 꽤 남았더라고. 집사람이 또 징그럽다 어쩐다 잔소리를 해서 누구 줄 사람 생각하다가 딱 네 생각이 나더라고. 성철은 그렇게 말하며 병을 제 손에 쥐어주었고, 저는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성은 고맙고 마음은 미안하고, 그런데 이 술을 마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개를 끄덕이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 술병을 들고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 전해지는 무게가
단지 유리병 때문만은 아닌 듯 마음 한켠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친구가 그리도 좋다는 마음으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저를 생각하며 준비했겠지요. 그것도 일생 단 한 번 만날까 말까한 귀한 뱀을 잡아 정성 들여 담가준 것일 테니 거절한다면 그 정성을 땅에 묻는 꼴이 되는 것이고 받아들자니 마음이 영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술병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마주 앉아 바라봤습니다. 반투명한 벽 너머 엷은 황금빛 술 속에 곱게 뻗은 백사의 몸이 보였고 그 안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또렷한 눈동자 하나가 저를 향해 가만히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착각이겠지 싶어 고개를 저어봤지만 다시 마주한 순간에도 그 눈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뱀의 눈은 흔히 차갑고 무표정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날 제가 마주한 눈동자는 어쩐지 분노도 저주도 원망도 아닌 묘한 체념과 안쓰러움이 어린 듯 느껴졌습니다. 말 없는 생물인데도 나는 원치 않았다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을 계속 마주하고 있으려니 괜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잡은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허락해서 이 생명이 병 속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자꾸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술을 따르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병째 들어다가 창고로 갔습니다. 겨울엔 김장을 넣어두고 여름엔 장작을 쌓아두는 낡은 창고 한쪽, 볕도 잘 들고 서늘한 그 자리에 나무 상자를 하나 비워두고 그 속에 술병을 조심히 눕혀두었습니다. 마치 무덤처럼 아니면 편히 쉴 수 있는 어딘가처럼 말이지요. 문을 닫으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편히 있어라. 난 너한테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괜히 미안하구나. 창고에 고이 모셔둔 그 술병은 그날 이후 제 삶에서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처음부터 없는 듯 말도 꺼내지 않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외면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생각나면 마음이 허해질까봐 어느 순간부터는 머릿속에서 지워두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술병은 그날의 백사는 제 기억 속 어딘가에선 여전히 미묘한 그림자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어느덧 다시 봄이 찾아올 무렵 제 일상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왼쪽 무릎이 시큰거려 병원 검진을 받으러 다녔고 고질병처럼 따라다니는 고혈압 약도 바뀌었죠. 거기다 가까이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 하나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수건 하나 들고 다녀온 장례식에서 저를 놀리던 그 집 막내딸이 제게 그러더군요. 아저씨도 건강 꼭 챙기세요. 아빠가 늘 산에서 다니던 형님 덕분에 청춘을 버텼다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아버지 잃어서 슬프겠지만 그래도 맘 굳건히 살아라. 그것이 네 아버지를 위한 길이다. 네 아저씨도 항상 건강하세요. 그 말에 어쩐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얼른 허리를 펴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나섰습니다. 친구 하나 보내고 나니 참 이상하게 세상이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딸은 남편과 사소한 갈등이 잦아졌다며 툭하면 전화로 울었고 미국에 있는 아들은 아예 전화 주기가 2달에 한 번꼴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영상통화를 걸어도 받지 않기에 메시지를 남겼죠. 옹진아 잘 지내냐?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서야 바빴어요 아버지라는 짧은 답장이 도착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미끄러지듯 흘렀고 저는 하루하루 점점 고요 속에 젖어들었습니다. 말소리보단 바람소리가 더 익숙해졌고 아침마다 밭에 나가 봄 기운 대신 외로움을 맞이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릴 때면 괜히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밥은 늘 남기게 되더군요. 밥상이 혼자라는 게 이토록 허전한 일인지 아내가 떠나기 전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이른 아침 장례산 밭에 나섰습니다. 산등성이 넘어 햇살이 살며시 얼굴을 비출 쯤
발끄트머리 고랑에서 땅을 파던 삽이 갑자기 손에서 툭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몸이 휘청하며 시야가 어지러워졌고 한 손으로 땅을 짚는 순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이상하게도 빠르게 뛰다가 멎는 듯 했고 손끝이 저릿하게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러다 죽겠구나. 그 짧은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 죽는 게 무섭다기보단 아무도 없는 밭 한가운데에서 홀로 쓰러져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서글펐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딸아이가 울음을 머금은 채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당분간 아버지 댁에서 지낼게요. 저는 괜히 힘을 주어 난 괜찮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했지만 그 말이 입술을 빠져나오는 순간 기운 없이 떨리는 제 목소리를 제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저 걱정하는 딸 자식도 차마 말리지 못하고 그날 이후 딸아이는 이불 몇 장, 옷까지 몇 벌 챙겨와 제 집 안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위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원래 바쁘다는 핑계로 처갓집에는 고개도 내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집이 좀 편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딸내외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요즘 말로 딩크족이었죠. 딸이 늦게 시집을 가기도 했고 사위도 늦게 딸을 만나 결혼을 했기에 애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신혼 같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손주라도 하나 있으면 더 예쁘게 살겠다 했지만 딸과 사위는 제 말을 무시하며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하겠다고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답니다. 저도 다 큰 자식들에게 뭐라 말할 수 없으니 니들 편한 대로 살아라 했지만 그들 부부를 보면 항상 아쉽기만 했죠. 사위는 처음엔 주말에만 오더니 며칠 지나자 퇴근하고 들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 사위는 마치 제 집이 아닌 듯한 태도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퇴근 후 들러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주고 거실의 낡은 전등을 LED로 바꿔준 날도 있었지요. 그럴 땐 아이고 손재주 좋다. 사위가 멀리 있는 아들보다 낫네. 하고 웃으며 제법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점점 손길에서 눈길로 그리고 참견하는 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이 집은 언젠가 정리하셔야죠. 너무 낡았어요. 아무래도 건강이 걱정되는데 병원은 제가 좀 알아봐 드릴게요. 지금 쓰시는 땅도 요즘엔 효율이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저한테 위임하시면 제가 좀 알아볼게요. 그것이 처음엔 배려로 들렸습니다. 내일 모레 80이 다 될 나를 걱정해서 자식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니 그 말들이 하나같이 내가 정리하겠다는 전제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사위 녀석이 장롱 속 서류함을 뒤적거리다가 저랑 딱 마주쳤는데 당황하지도 않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마저 뒤지며 혼자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 어딘가가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었네. 지금 내 장롱을 왜 뒤지나? 등기부등본 그건 왜 보는데?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괜히 사위가 무안해할 것 같아서 되려 조심히 물었습니다. 사위는 픽 하고 웃으며 답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우리 와이프가 간병하느라 회사도 휴직했잖아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값은 치르셔야지요. 딱히 다른 재산은 없는 것 같은데 땅은 별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이 집 정리라도 미리미리 생각하셔야죠. 뭐? 누구 마음대로 내 재산을 정리한단 말인가? 딸의 성정을 아는데 딸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산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져서 할 말을 잃고야 말았지요. 당당히 말하는 사위의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얄팍한 이해심보다 더 두터운 계획이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나 말고 어른이 있었으면 이런 꼴을 보이는 날이 안 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주인이지만 딸이 우리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기반이 좁혀옴을 느꼈고 제가 더는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며칠 후 사위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한 손에 노란 봉투를 들고 와서는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은행 서류예요. 요즘 어르신들 대상 보이스피싱도 많고 병원비나 이것저것 세금 관리도 복잡하니까 앞으로 제가 통장 관리해드리는 게 어때요? 괜히 불편한 일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자는 거죠. 말은 번드르르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앉아 말끝을 흐리지 않고 또박또박 설명하는 모습은 마치 은행 직원처럼 설득력 있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봉투 위로 손을 올리지도 못한 채 가만히 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관리를 해준다는 말이지만 결국은 자기 멋대로 가져간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내가 벌어서 내가 산 밭이고 내가 모은 건데 누구 멋대로 말을 하냐. 마음속에선 그런 말이 솟구쳤지만 딸의 입장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친정 아버지였기에 입 밖으로는 그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네. 그렇지만 지금 말고 내 몸이 좀 회복된 다음 나중에 생각해보자. 라는 애매한 말만 겨우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그때 사위의 눈이 잠깐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걷어들이며 서두르지 않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말끝엔 예의가 있었지만 뭔가 점점 제 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진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는 싱글벙글 고구마를 찌며 제 옆에 앉아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손에는 못 보던 팔찌가 있었고 아무래도 사위가 딸에게 환심을 사려고 선물한 모양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사위가 좋은지 팔찌를 보고 또 보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남편 진짜 괜찮은 사람이죠? 요즘 남자들 중에 이런 사위 없어요. 아빠 힘들까봐 이것저것 챙겨드릴 생각하잖아요. 저는 진짜 아버지가 사위복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서방이랑 아직도 깨가 쏟아지냐? 애 없는 장점이 이거예요, 아버지. 늘 신혼 같을 수 있는 거요. 애 있으면 애 때문에 뒤치다꺼리 할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서로를 위해서만 돈을 쓰는 거죠.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에 이불을 덮어주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구마 김이 피어오르는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딸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자니 속이 답답해서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애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어떤 눈으로 내 밭을 바라봤는지, 서류를 넘기며 어떤 손끝으로 내 이름을 눌러봤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걸 감추기 위해 얼마나 정성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는지를요. 그 다음날 사위는 유난히 차려입고 왔습니다.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 머리는 젤로 빗어 넘기고 손엔 서류가 든 얇은 클리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찻잔을 밀어내고는 슬쩍 말을 꺼냈죠. 장인어른, 혹시 인감도장은 어디에 두셨어요? 그 말에 나는 멍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위는 그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짐짓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며 말을 이었지만 제가 가로막았습니다. 내 인감도장이 자네에게 왜 필요한가? 요즘은 어떤 서류든 인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장인어른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죠. 제 주변에 이런 대비를 잘 못해서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참,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혹시 치매 검사 같은 건 최근에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 말에 내 손이 식탁 아래에서 움찔했습니다. 그저 재산이나 집 문제를 떠나 내 정신까지 의심하는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작 도장을 얻으려 그런 말까지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입가엔 가볍게 웃음을 걸치고 허탈하게 받아쳤지요. 치매 검사라. 내가 자네 앞에서 뭐 어디 헛소리 하던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성격이 꼼꼼하다 보니 노파심해요. 그런 걱정은 접어두게. 나 아직 멀쩡해. 그런 기미가 있으면 내가 먼저 자네에게 맡기겠네. 도장은 내가 잘 챙겨뒀어.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그때 꺼내주지. 사위는 억지로 웃는 제 표정을 살피는 듯 하다가 이내 묻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인어른.
괜한 말씀 드렸네요. 요즘 이런 게 다 법적으로 필요하다 보니 제가 너무 앞서갔나 봐요. 사위는 그렇게 말하고는 파일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오랫도록 입꼬리만 올리고 있었습니다. 웃음은 입에 있었지만 그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엔 어딘가 싸늘한 바람이 한 줄기 스며들고 있었지요. 몸은 아직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허리를 조금만 숙여도 등골이 저릿하게 당겼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무릎이 헛돌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다간 정말로 이렇게 눕는 몸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건 병도 약도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피가 돌지 않고 피가 돌지 않으면 생각도 의지도 다 같이 굳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밭생각, 땅속 장뇌삼들, 작년 봄에 심어둔 묘종들, 그 아이들을 다시 보러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아직 손에 흙을 쥘 힘이 남아있을 때 마지막으로라도 내가 뿌린 것들을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고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 딸아이는 어디 가세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좀 걷다 올게 하고 대답한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건넜습니다. 창고 문을 여는 순간 묵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익숙한 삽과 괭이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은 자연스레 창고 한켠 나무 상자로 향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 상자를 외면하려 했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 앞으로 가 있었습니다. 덮개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 있었습니다. 하늘을 묵은 백사주, 선명한 황급빛 속에서 여전히 고요히 누워있는 그때 그 친구가 직접 담가서 정성껏 가져다 줬던 술이었습니다. 나는 그 술병을 들고 창고 문 앞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조심스레 병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햇빛을 받은 유리병은 묘하게 빛났고 그 속에 담긴 백사는 흐릿한 황급빛 술에 온몸이 잠긴 채 고요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었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늙은 현자처럼 그 눈은 여전히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던 말을 처음으로 꺼내며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활발하게 움직이던 네가 어떻게 이런 신세가 됐냐? 네 잘못도 아닌데 괜히 사람 손에 잡혀서 이 좁디 좁은 유리병 속에 갇혀 이제는 술이 되어 나한테 몸을 내어준다는 게 참 안쓰럽다. 나는 진짜 살아있는 생물을 쓰다듬듯 병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듯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서 백사는 당연히 미동도 없이 아무 대꾸도 없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마음이 허약해졌던지 저는 백사의 얼굴을 보자니 괜시리 내 처지와 비교가 되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인간인 내가 미안하다. 다 내 잘못 같구나. 말이 끝나고 나니 목 안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몹시 시려졌습니다. 그 아이는 산속에서 생명을 살아내던 영물이었습니다. 제 갈 길 가던 짐승이었고 누구의 거실 이유도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생명을 보약이라는 욕심 하나로 병에 가둬버린 것이 결국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결심으로 차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고 몸도 어제보다 가벼웠으며 무엇보다 나는 그 술병을 더는 창고 같은 어둠 속에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백사도 나도 세상에 없던 존재처럼 조용히 사라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병을 품에 안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오래전 죽은 아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창문에서 가장 많은 햇살이 머무는 경대 위에 그 술병을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천을 깔고 병 아래에 두 손으로 닦아놓은 손수건 하나를 받쳤습니다. 그때 방 안 공기가 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아 백사의 눈을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창고 속에 묻어두지 않으마. 이제부터는 너도 나처럼 햇빛을 쬐고 사람 소리 들으면서 살아봐. 저는 뱀술을 조심스레 놓고 씁쓸한 듯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아침 나는 몸이 평소보다 기운이 달라졌음을 느꼈고 몸이 전처럼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친 김에 몸 좀 풀 겸 간만에 밭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딸아이는 반찬거리를 사온다더니 부지런히 청소를 시작했고 이불을 터는 소리, 걸레 빨아내는 소리가 집안을 휘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아이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방 좀 치울게요. 잠시만 계세요. 내가 해도 되는데 뭘 이런 것까지 신경 쓰냐. 당연히 이런 것까지 신경 써드려야지. 자식 좋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그냥 편안하게 쉬세요. 제가 마음이 안 놓여서 그래요. 그렇게 딸의 당부에 저는 믿업지 못한 상태로 일단 알겠다고 하며 거실에 앉아서 신문을 보며 세상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는데 머지않아 방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뱀이에요? 술이에요? 왜 이런 걸 안방에? 딸은 경대 앞에서 그대로 뒷걸음질 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저는 황급히 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아이는 경대 위를 가리키며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외쳤습니다. 징그럽게 이게 뭐야? 이런 걸 어디서 가져왔어요? 살아있는 줄 알았잖아요. 나는 딸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창백해진 얼굴에 그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라. 살아있진 않아. 뱀술이잖니. 친구 녀석이 작년에 내게 선물한 건데 몸에 좋다더라. 너 허약하면 한 잔 주랴? 어우, 아니에요. 저 술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꿈에 나올까봐 무섭네. 딸은 치를 떨었고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허나 아이의 비명이 거실을 울린 것을 들었던지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바로 사위였지요. 여보, 무슨 일이야? 사위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뛰어들어와 안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놀란 마음을 쓸며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어이없다는 듯 술병을 가리켰고 사위는 시선을 따라 경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 뱀술 항아리를 보는 사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놀람이었고 그 다음은 분명히 욕심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는 술병의 시선을 고정한 채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금은보화를 눈앞에 둔 장사꾼처럼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며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세상에 이 귀한 걸 어디서 나셨어요? 이게 백사주 아닙니까? 그것도 저 색깔이면 최소 1년은 숙성된 것 같은데요? 사위는 병 곁으로 다가와 마치 경건한 물건이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조심스레 감싸들고 빙글빙글 돌려보았습니다. 사위는 아주 그 백사 뱀술이 마음에 쏙 든 것 같았습니다. 설마 장인어른 이런 걸 혼자 드시려고 하셨어요? 뭐 천년만년 사실 셈이셨어요? 아니 욕심도 과하시네. 이런 건 가족이랑 같이 나눠야죠. 말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병을 쥔 그 순간 저는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백사주의 무게보다도 더 묵직한 뭔가가 그 방 안에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나는 경대 위에서 술병을 내려 다시 두 손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사위가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그 손짓 하나하나에서 나는 더 이상 이 술이 단순한 백사주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위는 지금 내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나를 천천히 밀어내고 있었고 내가 살아온 시간과 권리를 슬며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중마고우가 나를 위해서 1년 전쯤에 내게 준 거네. 힘들게 담갔고 내 눈앞에서 산에서 직접 잡아온 거야. 그 친구는 이걸 내 허리를 위해, 내 심장을 위해 담근 거라고 했지. 그런데 말을 듣고도 사위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나 어이가 없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런 술은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는 저처럼 젊고 활동 많고 사회생활 빡빡하게 하는 사람한테 훨씬 효과 좋은 거 모르세요? 사위는 병을 다시 향해 손을 뻗으면서 여기저기 돌려보며 흡족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이 드셔봤자 뭐 그 효능을 느끼시기도 전에 약효 다 날아갑니다. 그냥 기분만 좋겠죠 뭐. 그리고요, 내친김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희 아내가 그동안 아버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장인어른 위해서 명절마다 요리하다 손 다 뒤틀리고 기침 한 번만 해도 약 사러 다니고 겨울이면 보일러 틀까 말까 고민하면서 난방비 걱정하고 그거 다 제가 번 피 같은 돈에서 나간 거예요. 솔직히 사람이 양심 있어야죠. 어떻게 이런 귀한 걸 자식들 몰래 혼자 드시려고 하세요? 사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방 안 공기는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메말라갔습니다. 내가 껴안고 있는 술병이 차갑게 식어가는데 사위는 말끝은 점점 뜨겁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술은 그냥 제가 가져갈게요. 그래야 서로 마음 상하지 않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내가 품에 안고 있던 친구의 정성과 내 지난 시간을 그대로 품고 있던 그 술병을 나는 아무 힘도 못 써본 채 결국 사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술병을 들고 나가던 뒷모습은 이상하리만큼 뻔뻔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은 채 경대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손수건만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가 내 숨을 베어간 듯 텅 빈 마음이 방 안 구석구석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사위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내 옆에 있었고 약도 챙기고 밥도 지으며 내 옆을 지켰지만 그 남자의 그림자는 어느 날부터 아예 집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눈빛, 그 말투, 그 얇은 미소에 매번 가슴 한 구석이 쓸렸는데 이제는 밥을 먹을 때도 마당을 걸을 때도 그 숨막히는 기척이 사라진 덕분에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문득 나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술을 어디에 두었을까? 정말 마셨을까? 팔았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자랑처럼 떠벌리며 병째 들고 다녔을까? 그날도 그랬습니다. 딸아이는 거실에서 감자를 깎으며 라디오 소리에 맞춰 흥얼거리고 있었고 나는 소파에 기대 앉아 무심히 묻듯 말을 꺼냈습니다. 이 서방은 요 며칠 왜 안 오냐? 일이 바쁘대? 딸은 멈칫하더니 감자칼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날 아버지한테서 술 가져간 날 이후로는 그냥 깜깜무소식이에요. 전화도 잘 안 받고 오지도 않고 어디선가 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마셨겠죠. 이 사람 원래 그래요. 자기 좋다고 생각하면 남이야 뭐라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말끝엔 체념이 묻어 있었지만 억울하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게 딸의 살아온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묵묵히 받아들이고 감정을 삼키며 그저 하루하루를 넘기는 삶. 저도 그 말을 듣고는 그저 그래 뭐 그런 놈이지 하고 말았습니다. 괜히 사위 이야기를 꺼내봤자 속만 뒤틀릴 테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며칠을 사위 없이 보내고 나니 마음이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방 안 공기도 달랐고 밥을 먹는 속도도 느긋했고 마당의 소리마저 조금 더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짧지만 평화로운 날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이 흐렸죠. 구름이 짙게 깔린 하늘 아래 우리는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찬장 정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라디오를 작게 틀어두고 책상 앞에 앉아 묵은 편지를 읽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은 익숙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고 평소처럼 여보세요 하고 대답했지만 그 짧은 한마디 뒤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전화기를 움켜쥔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끄덕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휘청하며 한 걸음 물러났고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입을 틀어막은 채 눈동자만 허공을 떠돌다 한참을 그러다간 마침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병원이라는데. 그 말만 듣고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다음 말은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뱀에 물려서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 안에서 어떤 여자랑 같이 있다가 그 여자도 같이 물렸대요. 지금 둘 다 응급실이래요. 근데 사무실에 뱀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눈을 껌뻑이며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뭐? 뱀? 뱀이라고? 그렇게 딸과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마치 등 뒤에서 북을 두드리는 듯 쿵쿵 뛰었고 창밖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은 무슨 경고문처럼 낯설고 불안하게만 보였습니다. 가는 내내 별별 생각이 머릿속을 뒤엉켰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도 숨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덜컹이는 도로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안내판조차 볼 틈도 없이 우리는 한 간호사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방금 뱀에 물려 실려온 환자요. 40대 남자예요. 간호사가 누군지 알겠다는 듯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곧 우리를 치료실 한쪽 커튼 뒤로 안내했습니다.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사위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색이 완전히 빠진 얼굴,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어깨 쪽에는 선명한 두 줄의 물린 자국이 붉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고 기계 음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간호사 둘과 보안 요원에게 둘러싸인 채 거칠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술에서 뱀이 튀어나왔어요. 그게 확 튀어나와서 그의 팔을 믿어주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도 봤다고요. 그 병, 그 항아리 속에서 진짜로 살아있었어요. 그 여자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얼굴은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여자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설마 하는 마음이 생겼고 딸은 사위의 상태에 넋일고 보다가 이내 여자와 사위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의료진은 분주히 오가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고 나는 아직도 귓가에 술에서 뱀이 튀어나왔다는 말이 맴도는 와중에 딸과 함께 조용히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중년 의사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그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간호사 한 명이 서류를 들고 조심스럽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들 맞으시죠? 딸이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여자분, 그러니까 사위분과 함께 있던 여성분은 팔 안쪽에 뚜렷한 이빨 자국이 있긴 하지만 다행히 독은 거의 퍼지지 않았습니다. 붕대만 감아도 큰 이상은 없을 겁니다. 병과 관찰 후 퇴원이 가능하실 정도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딸은 긴장을 살짝 풀며 다행이네요 하고 낮게 말했지만 의사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위분입니다. 사위분은 뱀에게 물린 부위가 어깨 쪽이라 심장에 가깝고 독이 비교적 깊게 퍼진 상태입니다. 특히 독이 신경계 쪽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라 현재 팔과 목 아래로 마비 초기 증상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딸은 숨을 멈추다시피 하며 입을 틀어 막았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비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심한 경우 호흡, 근육까지 마비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해독과 신경 손상 억제를 병행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의 다리가 풀리듯 무너졌고 나는 딸을 얼른 부축했습니다. 따라 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사위의 모습을 보며 눈가를 연신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단지 안타까움만 담겨있진 않았습니다. 자꾸만 시선이 사위 옆에 있던 그 낯선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눈에 띄게 멍하니 앉아있던 그 여자를 향해 딸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걱정과 의심이 뒤엉킨 채로 그 속마음을 애써 숨기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사람이랑 도대체 왜 같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한낮에 술을. 딸은 불안해하며 그렇게 중얼거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위가 그 여자와 어떤 관계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관심은 오로지 하나, 1년이나 묵혀두었던 술병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뱀이 튀어나왔다는 말이 사실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단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백사의 눈을 보았고 숨결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대화를 나누는 듯한 감각조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술에 담궈져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이 세상 이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간호사 옆에서 겁에 질린 듯 축 늘어져 있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내 그림자를 느끼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휘둥그레졌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봐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술, 그 병에서 뱀이 나왔다고 하셨죠? 진짜로 그 항아리에서 튀어나온 겁니까? 그 여자는 두 손을 덜덜 떨며 입을 틀어막고는 고개를 흔들다가 이내 마치 속을 토하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겁에 질린 채였지만 한 손으로 가슴을 진정시키듯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귀한 술 구했다고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하면서 같이 마시자고 불렀어요. 사무실에서 조용히 둘이서 한잔 하자고. 전 뭐 별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근데 뱀술 항아리를 가져왔더라고요. 그 무거운 걸 들고 와서는 신이 나서 자기 말로는 장인어른이 1년 전에 숨겨둔 보물이라고, 그걸 오늘 처음으로 개봉한다면서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달라고 했어요. 아 맞다, 핸드폰. 그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에 충전 중이던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직접 보세요. 정말이에요. 저 지금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휴대폰 화면에 영상이 켜졌고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위는 웃고 있었습니다. 흥이 잔뜩 오른 얼굴로 말하며 항아리 앞에 앉아 있었고, 이거 봐봐 자기야, 이게 천연백사주래. 몸에 좋은 거라고. 우리 장인이 숨겨뒀던 건데 내가 오늘 제일 먼저 마실 거라고. 카메라 너머 여자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진한 황급빛 술이 빛나고 있었고 그는 술잔을 들고 천천히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흔들리며 비명을 질렀고 그 속에서 분명히 선명하게 하얗고 날렵한 형체가 술 안에서 솟구쳐 나와 사위의 오른쪽 어깨에 날카로운 이빨을 박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카메라는 흔들리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화면 밖에서는 여자의 비명과 함께 허둥지둥 도망치는 소리가 이어졌고 그때 카메라가 비틀려 그녀의 팔에 무언가가 달라붙는 순간도 잡혔습니다. 다행히 짧았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지만 영상은 그 짧은 찰나 안에 믿기 힘든 현실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친구한테 듣고 보니 보통 독사는 첫 번째 공격에 강하게 독을 분출하고 연달아 물 경우 두 번째에는 독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위는 독이 깊게 퍼졌고 여자는 교상 흔적은 있지만 독이 거의 전달되지 않은 것이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영상이 끝날 때까지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병실 한 켠에서 조용히 앉아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엔 고통 어린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은 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전혀 안쓰럽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이가 없었고 허탈했습니다. 그 여자의 휴대폰 속엔 단순히 뱀이 튀어나오는 영상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연인으로 착각할 만한 사진과 영상들이 있었지요. 그 여자는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기에 자신의 휴대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조차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딸의 옆으로 다가가 딸의 손에 그 휴대폰을 살며시 쥐어주었습니다. 딸은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라 의아해했지만 화면을 넘기다가 이내 손을 멈췄고 잠시 후 그녀의 숨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입을 굳게 다문 채 화면을 꾹 눌러보았고 거기엔 사위의 환한 웃음과 함께 어깨를 맞댄 채 웃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선명히 남아있었습니다. 이 거지 같은 상황 다 거짓말이겠지? 이게 다 뭐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잖아. 딸은 처음엔 중얼거렸지만 화면을 넘길수록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퇴근 후 만난 시간기록, 그리고 문제의 영상들까지 그 술병을 열기 직전 우리만 아는 약속이라며 술잔을 부딪히는 두 사람의 웃음은 그동안 딸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딸은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기대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사위의 병실을 마지막으로 나선 그날, 딸은 차가운 표정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과는 여기까지예요. 이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위자료 청구하고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갈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동안 집안에선 쓸데없는 잡음도 긴 한숨도 사라졌습니다. 조용했고 서늘했고 무엇보다 후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위가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딸과 나는 함께 병원을 찾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안에서 들려온 건 차분한 회한도 잘못을 인정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나 억울해. 진짜라니까요. 그 뱀이 날 노려봤다고. 그 눈이 아직도 생각나요. 진짜 살아있었어. 살아서 나한테 달려들었다고. 사위는 백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했던지 침대에 누운 채 고개를 떨구고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뭔가를 쫓아내듯 휘둘렀습니다. 딸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고 나는 조용히 의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몸은 치료받으면 된다 쳐도 사위 정신은 괜찮은 거냐고 말이지요. 의사는 고개를 한쪽으로 살짝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외상 후 스트레스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극도의 공포와 긴장 상태에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지속적인 환각과 망상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뇌에 외상이 없기 때문에 정신병적 증상으로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정신과적인 치료가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 이후 사위는 병원에서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며칠 몇 주가 지나자 그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던 날들은 지나가고 이제는 창밖만 바라보며 무기력한 사람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위가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나를 경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그는 진술서에 이렇게 적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알고도 살아있는 뱀을 술에 넣어 보관했고 그 술을 나에게 고의로 넘겼습니다. 나는 속아서 마시려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도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위가 정신을 잃고 나를 고소한들 실제 상황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 술을 만든 건 내가 아닌 친구였고 술을 사위에게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일방적으로 자기 먹겠다고 가져갔고 그 여자와 함께 멋대로 개봉하고 멋대로 잔을 채우려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경찰도 처음엔 조심스럽게 수사하더니 곧 명백히 증거 부족과 고의성 없음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억울함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내게 백사주를 줬던 친구인 성철이가 그 소식을 들었던지 내 집을 찾았습니다. 비닐봉투에 장내선 몇 뿌리를 담아와서는 부엌에 차 한 잔을 내주자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가 술을 담그긴 했지만 뱀이 살아있을 줄은 진짜 몰랐지. 백사라고 해도 1년 넘는 술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뱀이 술 속이나 물 속에서도 아주 가끔 일종의 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산소 소비를 줄이고 체온을 낮춰서 살아남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 성철이는 말을 잇기 전 깊게 한숨을 쉬더니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뱀은 누굴 잘못 문 건 아닌 것 같다. 얘기 돌아가는 거 보니 그 자식이 너에게 한 짓 결국 벌 받은 거지. 세상에 인과응보는 있는 거야.
너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 뱀이 물은 건 그냥 술이 아니었고 네 대신 세상에 알려준 심판이라고 생각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의 탐욕과 욕심, 그리고 딸까지 기만한 삶의 이면이 결국 자기 손으로 덮은 뚜껑 아래서 그대로 폭로된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딸은 별거를 넘어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며 내 집에 머물며 마음을 추슬러 갔습니다. 어느 날 딸은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진짜 바보였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인간인 줄 어떻게 몰랐을까요? 내가 정말 너무 무지했어요.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딸을 바라보다가 이 말을 쓸어넘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아무리 곁에서 뭐라 해도 자기 마음으로 깨닫기 전까진 귀에도 안 들어오지. 근데 깨달았으면 된 거다. 그럼 이제부터는 안 속지. 딸은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로소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위는 머지않아 퇴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뚜렷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 채 왼쪽 다리의 마비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걸음은 흐느적거렸고 계단은커녕 평지도 제대로 딛지 못했으며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할 만큼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죠. 정밀 진단 결과는 희귀 신경손상. 의사는 외부 충격 없이도 신경계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며 드물지만 독성 물질과 공포 자극이 복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병보다 더 심각했던 건 그 사람의 무너진 신뢰였습니다. 불륜 사실이 경찰 조사로 밝혀졌고 업무 시간 중 술자리를 가졌다는 기록이 드러나면서 그간 다니던 회사는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일하던 이들조차 고개를 돌렸고 사회적 이미지도 인간관계도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딸에게 이혼당했고 위자료까지 청구당하자 허둥지둥 우리 집 근처로 찾아와 딸에게 매달렸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 나 정말 후회해. 병든 몸을 끌고 와 문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나는 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뱀수를 가져간 그날, 그리고 그 백사주를 그 여자랑 마신 날 나는 내 남편을 잃었어. 그리고 내 아버지를 2번 울게 했고 나를 3번 속였어. 이젠 당신하고는 끝이야. 그렇게 딸은 그 긴 시간 동안 쌓아온 허상의 유리탑을 스스로 무너뜨렸고 지금은 우리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고 작은 도시락 가게라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다이어리를 쓰고 예전엔 하지 않던 책을 읽으며 한 페이지씩 자신의 삶을 다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오더니 의자에 앉아서 익숙한 병 하나를 꺼내놓았습니다. 그 속엔 이번에도 희미한 황금빛 술이 담겨 있었고 안에는 이번에도 또렷한 형태의 뱀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이번에 내가 따로 담근 거야. 예전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안 담그려다 이상하게 손이 가더라고. 이번엔 진짜 선물이야. 몸도 많이 안 좋다며 혼자 마시지 말고 같이 한잔 하자. 나는 그 술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젓고는 돌려줬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하지만 그 마음만 받을게. 이제는 살아있는 생물이 담긴 술은 도무지 마실 마음이 나질 않아. 무슨 뜻인지 알지? 내 말에 성철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저를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듯 말이지요. 그래, 나도 사실 너 그러리라 생각했어. 그래도 네 손에 한 번은 들려보고 싶었어. 그만큼 마음 담았다는 뜻이니까. 성철이는 제가 돌려준 술병을 다시 품에 안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맘 보여줬으니 네가 잘 알았을 테고 이제 이건 내가 갖고 갈게. 다만 다음엔 그냥 맑은 막걸리 한 사발 들고 올게. 그게 우리한테는 더 잘 어울리지 않겠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엔 그런 걸로 하자. 살아있는 건 살아있어야지. 병 속이 아니라 흙 위에서. 그날 이후 내 방 경대 위는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딸도 나도 이제야 진짜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의 끝이란 건 결국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이라는 걸 그땐 우리는 처음으로 깨달았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